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IoT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성입니다. 제가 AWS를 입사하면서부터 IoT를 했던 건 아니었고요. 운이 좋게도 제 고객사 중 한 곳인 코웨이가 AWS IoT를 이용해서 코웨이의 전체 공기청정기라든지 음용수기들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기회가 생겨서요. 그 기회를 버팀목 삼아서 IoT를 접하게 됐고요. 현재는 LG전자의 띵큐라든지 그 밖에 있는 AWS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IoT 고객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IoT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아시겠지만 사람이 클리킹하는 거는 제한이 있어요. 사람이 클릭을 아무리 빠르게 해봤자 1초에 두세 번 이상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디바이스는 안 그렇거든요. 게다가 제가 지원하고 있는 고객분들은 작게는 몇만 대에서요, 많게는 100만 대까지의 디바이스를 보유하고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수백만 대의 디바이스를 AWS에 붙여서 관리하고 계신 고객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엄청난 수준의 메시지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냐는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지원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쉐어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제가 진행하는 세션 자체는 굉장히 고급 세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IoT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간략하게 IoT 기술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IoT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요. 네트워크인데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쉽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IoT의 여러 가지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토콜 중 하나가 MQTT죠. AWS도 역시 MQTT를 쓰고 있고요. MQTT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왜 우리가 MQTT를 썼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HTTP를 쓰게 됐을 때는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줄 수는 있어요. 제가 HTTP 웹서버입니다. 메시지 줄 수 있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내가 앞에 계신 세 분만 딱 찍어서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HTTP로 그게 가능한가요? 2.0에서 가능해졌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원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상의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거나 또는 여기 계시는 몇몇 분들께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머신 투 머신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머신 투 서버의 커뮤니케이션, 이때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결국 소켓 커넥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복잡도가 굉장히 올라가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MQTT라고 하는 거예요. MQTT는 심플합니다. 우리 채팅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팅에 채팅방을 만들죠. 그걸 보고 토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팅방에서 사람들이 글을 쓰죠. 그거를 퍼블리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쓰는 글들을 읽을 수 있죠. 그걸 서브스크라이브라고 합니다. 그럼 이 채팅방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손쉽게 서버가 그 채팅방에 가서 그 채팅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받아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는 그 채팅방에 있는 디바이스들은 양방향으로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예는 홈 시큐리티의 예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난 외출해 라고 해서 시그널을 던졌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홈 시큐리티라고 하는 하나의 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은 이 사람이 외출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각각의 개별적인 어플리케이션별 또는 디바이스별로 자기에게 할당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잠금 설정을 할 거고요. 전원을 관리하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전원 설정을 통해서 전기를 적게 쓰는 설정을 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보안 레벨을 올리고 그에 따른 유관 조치를 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결국 우리가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간의 통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로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IoT는 단순히 네트워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 디바이스가 정말 우리가 밸리드한 디바이스인지 인증을 해야 되겠죠. 또한 디바이스 입장에서도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IoT 엔드포인트가 적절한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에 대한 암호화 같은 것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AWS를 이용하시고 여러분들이 SDK를 그대로 사용하시게 된다고 하면은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SDK에서 모두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엔드포인트 설정하고요, 디바이스에 아이디 주고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인증서 할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TLS를 위한 코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채팅방을 하나 만든다 그랬는데 인가되지 않는 사용자가 들어와서 그 채팅방에 귀를 기울여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안과 관련된 접근 제어를 할 때요, 각각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디바이스들이 어떤 특정 토픽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라는 레벨까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보안과 관련 고려사항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디바이스 입장에서 좀 바라볼까요? 메시지는 한 번 보내면 끝납니다. 상대방이 붙어 있었으면 들었을 거고요.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채팅방에 나갔다고 하면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제어 시그널이라면 어떨까요? 또는 그 디바이스가 오프라인 상태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 메시지를 서버에 캐싱을 해놨다가 디바이스가 온라인이 됐을 때 적절하게 그 메시지를 줘야 되겠죠. 저희는 디바이스 섀도우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로직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요소들도, 서버 사이드 요소들도 필요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디바이스를 바라봤을 때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리는데 한 3가지 정도의 디바이스 어트리뷰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디바이스가 시그널도 어트리뷰트겠지만, 죄송합니다. 그 디바이스가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생각을 해볼게요. 공기청정기를 구매한 사람의 예를 들면은 지역이라든지 공기청정기의 ERP 번호라든지, 얘는 디바이스의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는 스태틱 데이터거든요. 이런 데이터도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공기청정기 리스트는 뭐가 있지? 이런 데이터 보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트리뷰트도 할당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손쉽게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바로 백엔드 프로세스가 붙어야 됩니다. 재밌는 게 머신하고 머신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I/O 자체가 분산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디바이스끼리만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맞나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버 로직을 하나 넣고 싶습니다. 그 순간에 그 서버 로직은 디바이스가 만들어내는 모든 메시지를 다 받아내야 되거든요. 특히나 리얼타임으로 처리해줘야 되는 요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휴대폰을 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컨트롤하는데 여기서 공기청정기 끄면 바로 꺼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절대 공기청정기를 끄는 걸 눌렀는데 3초 뒤에 꺼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요, 실은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간에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IoT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를 위한 저희 AWS의 IoT 서비스 메시지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그를 위해서 충분히 잘 스케일러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백엔드 서비스를 가져다 놓고 그 서비스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리액팅을 해야 될 때, 특히나 개발 공수를 줄이기 위해서 서버리스와 같은 요소들을 써야 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AWS IoT의 뒷단에 있는 룰 엔진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분석계로도 보낼 수 있고 DB로도 보낼 수 있고 S3나 키네시스, 심지어는 람다라고 하는 저희 서버리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죠. 이쪽으로 쉽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에서는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IoT Core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저희 AWS 서비스가 11개가 넘거든요. IoT와 관련되어 있는 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센셜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IoT Core만 가지고 이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아키텍처인데요. 디바이스 자체를 관리하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가 AWS IoT에 직접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보이스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백엔드에 있는 서버들을 통해서 필요한 프로세싱을 하게 되는 구조를 우리가 많이 시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내가 제어를 내리게 되면 그 제어를 뒷단에 있는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서버들이 받아서
MQTT 펍서브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당연히 그 제어 시그널이 IoT로 들어가겠죠. 또한 디바이스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으면 당연히 모바일 디바이스의 해당 작업 상태에 대한 작업을 트리거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뒷단에 있는 어플라이언스에서 띵 섀도우를 조회해서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하죠? 그래도 백엔드 시스템인데 이중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드 밸런스 하나 갖다 놓죠. 로드 밸런스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서버를 병렬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신을 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생각할 게 있습니다. MQTT라고 하는 그 프로토콜 자체는요, 브로드캐스트 큐입니다. 해당 토픽을 리스닝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한테 그 메시지를 다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의 로드 밸런서는 HTTP나 TCP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브로드캐스트 큐로부터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자, 백엔드 시스템에 던져주는 요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는 그림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룰 엔진에 누가 있나요? 람다 마크가 있잖아요. 람다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가 마치 디바이스처럼 동작을 하면 서버 모듈처럼 동작을 하면서 MQTT 토픽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HTTP로 전환한 다음에 로드 밸런서에 쏴버리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고요. 서버 사이드에서 다시 디바이스로 제어를 내릴 때는 심플합니다. 역으로 갈 필요 없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어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띵 섀도우라고 하는 요소를 이용해서 바로 해당 그 토픽에 퍼블리시를 해주면 그게 구현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실은 생각할 게 많은 아키텍처입니다. 왜냐하면요, 람다가 우리가 개발 속도는 굉장히 줄여줄 수가 있는데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요, 람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IoT의 백엔드 프로세스로서 람다를 넣는 경우에, 람다는 AWS 서비스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저기 이렇게 넣는 경우에는 룰 엔진이 람다 함수를 동기적으로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뭘 받아야 되죠? 리턴을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람다가 적절한 시간 안에 답변을 안 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2번 정도 호출을 하고 람다가 답변을 안 주게 되면은요, 해당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냥 버려버리게 됩니다. 람다는 3가지 패턴으로 호출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기적인 패턴으로 호출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비동기적인 패턴으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큐 같은 걸 컨슈밍하는 형태로 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알렉사 뒷단에 있는 람다나 혹은 IoT 뒷단에 있는 람다는 동기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뒷단에 있는 람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람다 스케일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람다가 어떻게, 만약에 메시지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람다가 많이 호출이 되고 실행이 돼야 되겠죠. 맞나요? 지금 구조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람다가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백엔드 서버에 넘겨줍니다. 메시지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람다의 개수가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람다가 스케일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면 아까 동기적으로 호출하고 있죠. 그리고 람다가 만약에 리니어하게 쫙 스케일업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메시지를 소실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람다 자체는요, 안타깝게도 이니셜 버스트 리밋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시멈 버스트 리밋이 있고요, 이니셜 버스트 리밋이 있는데, 이 이니셜 버스트 리밋부터 시작해서 맥시멈 버스트 리밋까지 가는 이 단계 자체가요, 리니어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이니셜을 치고 맥스까지 간 다음에 1분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다시 스케일업이 되고요, 다시 1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스케일업이 되고 1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1분이라는 시간 때문에 이 룰 엔진 뒷단에 람다를 넣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룰 엔진은 답변 못 받으면은 메시지 버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소실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익혀놓으실 게 있는데요. 람다는 비동기적으로 호출이 되거나 풀링인 경우에는 람다 자체에 있는 DLQ를 통해서 에러 메시지나 페이로드 정보를 남길 수가 있고요, 사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동기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스가, 즉 데이터를 원하는 이 소스가 내가 호출했는데 답변을 못 받았고 리턴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소스가 에러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에러 액션을 통해서 에러가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아키텍처에서 람다를 쓰는 경우에는요, 100% 이렇게 가이드를 합니다. SQS 스탠다드를 이용해서 에러 정보를 넣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뭐 키네시스도 있고 저희가 Q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SQS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러빌리티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진 대로 다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단에서 메시지가 많이 들어와서 람다 쪽에서 스로틀링이 걸렸습니다. 스로틀링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에러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에러 자체를 SQS에 넣는 겁니다. 근데 이 SQS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케일 관리, 키네시스를 넣는다고 하면 내가 스케일 관리를 해줘야 돼요. 샤드를 몇 개를 가져갈 거냐, 몇 대로 처리할 거냐는 걸 해줘야 되는데 SQS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를 사후에 읽어서 다시 프로세싱을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이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하면 안 되겠죠. 왜? 지금 현재 메시지 폭풍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백오프를 줄 때 익스포넨셜하게, 예를 들면 1초 백오프 줬는데 그 다음번에 실패하면 2초로 가고 그 다음에는 4초로 가고 8초로 가는 익스포넨셜 백오프를 통해서 SQS 지금 Q에 담겨있는 에러 데이터를 꺼내서 처리를 하시거나 지터 같은 걸 넣어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처리하는 것들도 제가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그럼 람다는 스케일의 기준이 뭐야? 이게 제가 설명을 안 했던 내용인데 그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람다의 스케일의 기준은 TPS가 아닙니다. 람다에서는 컨커런시라고 하는 컨셉이 있는데요. 이 컨커런시라고 하는 거는 람다 함수가 호출이 돼서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를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TPS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람다 함수가 뭐 500씩 증가한다는 컨커런시가 500씩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500씩 증가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한번 예를 보죠. 지금 제가 람다 함수 하나에다가 컨커런시 캡을 100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초당 1600회의 호출을 진행을 했어요. 보시면 어떠세요? 스로틀링이 딱 4번 발생했죠. 스로틀링이 발생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람다가 스케일업이 딱 됐고 그 상태에서 얘가 이제 처리를 못하니까 그걸 드랍 시킨 겁니다. 보시게 되면 람다 함수가 초당 1600회가 호출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저 람다 함수는 최소의 리소스로 세팅이 되어 있는 람다 함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개의 메시지를 충분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몇 개는 스로틀링이 됐지만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컨커런시는 TPS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내 람다 함수의 성능을 높이게 되면 TPS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할 건데요. 한번 데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는 제가 간단하게 한 2, 3초 내에 8,000개 정도의 메시지를 IoT 코어 쪽에 쏠 거고요. 이 코어에 쏜 그 메시지 자체를요, 지금 보시게 되면 2개의 람다가 해당 메시지를 받아들일 겁니다. 둘 다 컨커런시는 100으로 캡이 걸려있는 상태, 100 이상의 컨커런시를 못 쓰는 상태로 구성을 해 놓은 거고요. 각각은 하나는 저희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람다를 사용하실 때 외부 리소스를 사용하시거나 파일 핸들러를 쓴다고 했을 때는 람다 함수의 그 핸들러 안에다 선언하지 마시고 밖에다 선언하세요. 다시 말하면 글로벌 베리어블로 선언해서 쓰세요라고 하는 가이드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글로벌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쓴 것과 로컬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쓴 것, 이 2개의 람다 함수를 가지고요. 성능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테스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도 떠놓은 게 있기 때문에 실패하면 동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콘솔은요, IoT 코어 콘솔이고요. AWS에서 앞단에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을 건데요. 어쨌든 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AWS IoT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우린 손쉽게 그 메시지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시는 act라고 하는 요소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람다 퍼프라고 하는 걸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뽑는 게 정말 쉽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SQL 구문처럼 만들면 됩니다. 어차피 디바이스와 디바이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요,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전송 규약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만들어 놓고,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형태 자체가 제이슨 타입이죠.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아스타리스크를 주게 되면 앞단에서 주고받는 페이로드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select 구문을 통해서 이 인라인으로 이 함수를 하나 호출합니다. 타임스탬프입니다. 이 타임스탬프는 자기의 컬럼 네임을 가질 겁니다. 뭐냐면 time on IoT core라고 하는 이름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메시지들이 주고받게 되는 통로인 토픽이 IoT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지를 쉽게 그랩하는 이 구문을 하나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각각은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베리어블을 사용하는 람다 함수와 로컬 베리어블을 사용하는 람다 함수, 이 두 개의 람다 함수로 그 메시지들이 전달이 되게 될 겁니다. 람다 함수들 잠깐 볼까요? 보시면 로컬 베리어블은 제가 보시는 것처럼 보통은 람다라고 하는 게 이 처음에 호출이 되게 되면은 핸들러가 먼저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핸들러 안에다가 보토3 클라이언트, 즉 커넥션에 대한 스트링을 선언을 해놨고요. 이게 아니라 로컬이 아니고 글로벌을 쓰는 람다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익스포트 핸들러 상단, 윗단, 즉 전역 변수 영역에다가 클라이언트를 선언을 해놨습니다. 차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활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화면이 안 보이니까 제가 좀 키울게요. 너무 켰네요. 보시면 로컬 베리어블을 쓰는 람다 함수고요. 죄송합니다. 다이나모DB 데이터베이스 쪽이고, 지금 데이터는 없는 게 보이시죠? 여기는 글로벌 베리어블을 쓰는 쪽이고 데이터가 없는 게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부활을 한번 발생을 시켜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로드 시뮬레이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파이썬에서 프로세스 8개를 띄워가지고 한 프로세스당 200개의 메시지를 쏘는 건데 한 번에 쏠 겁니다. 한 번 실행하고요. 또 한 번. 부활 주려면 이렇게는 해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메시지를 줬고, 자,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글로벌 쪽 메시지가 8,000개가 다 들어온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로컬 베리어블 메시지가 지금 한 개 빠진 거 보이시죠? 로컬로 썼을 때 이미 지금 100이라고 하는 컴퓨팅 리소스의 한계를 딱 걸어버렸기 때문에 글로벌 베리어블로 쓴 것과 로컬 베리어블로 쓴 게 성능 차이가 눈에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단위 람다 펑션을 처리할 때 걸렸던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그 코드를 만들 때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것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자, 테이블을, 자, 글로벌 쪽에 테이블을 평균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이나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찍어서 넣고 그리고 데이터를 찍어서 가져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유효한데, 지금과 같이 전체 테이블을 스캔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체를 다 스캔을 해서 지금 데이터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는요, 다이나모 DB 뒷단에 스트림을 갖다 놓고 스트림에서 컨슈머를 통해서 어그리게이션 하는 쿼리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2.8초 정도가 걸렸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로컬 베리어블을 썼을 때 한번 볼까요?
ty 언더바 참고로 제가 이 개발 환경을 도커에다 세팅을 했는데 너무너무 편하고 좋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같이 응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로컬 베리어블로 넣었을 때는요. 어때요? 듀레이션이 지금 31초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리소스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하면은 에러가 안 났을 거니까요. 실행 시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리소스라고 하는 거를 100으로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람다에 관련돼서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사용했던 건 딱 하나인 글로벌 베리어블로 리소스를 선언했던 겁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파일 핸들러를 쓴다거나 혹은 외부 리소스를 썼을 때 그 리소스에 대한 핸들러를 익스포트 핸들러, 람다 핸들러 윗단 또는 글로벌 베리어블로 선언하라는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람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동작을 해요. 처음에 부팅이 될 때는 콜드 스타트라고 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다 준비해 놓고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올라와 놓고 내가 빈번하게 호출을 하잖아요. 빈번하게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메모리상에 남아 있습니다. 로컬 베리어블은 핸들러를 호출될 때마다 내용이 다 초기화가 돼버리지만 글로벌 베리어블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웜 스타트 할 때 일단 성능이 좋겠죠. 왜? 로컬 베리어블일 때는 커넥션을 맺고 IO를 시작하는 건데 글로벌 베리어블일 때는 커넥션이 있는 걸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는 백엔드 서비스에 가해지는 부하를 엄청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베리어블로 커넥션이 만들어져 있고 재사용을 하는 시나리오와 할 때마다 커넥션을 만들어내는 시나리오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백엔드에서는 커넥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특히 IoT의 백엔드로 람다가 걸려있고 그 람다에 DB가 걸려있다고 하면 그 DB는 커넥션 8,000개, 뭐 몇만 개 채우는 거는 수초면을 채워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형태의 글로벌 베리어블로 선언하게 되면은 백엔드에 부해지는 커넥션의 숫자를 줄여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마지막으로는 핸들러의 수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운영체제 입장에서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커넥션을 하거나 파일을 읽거나 이 모든 것들은 핸들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핸들을 가지고 파일에 IO를 발생을 시키는 거고 네트워크 IO를 발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자, 이것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람다는요, 정확하게 하나의 람다 펑션당 1000개까지의 핸들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웜 스타트로 해서 많이 호출해버리면요, 1000개 금방 채웁니다. 그러면 람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언제까지 안 하냐면, 보통은 이 핸들을 안 쓰고 있으면 운영체가 자동으로 가비지 컬렉션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가비지 컬렉션 해줄 때까지 얼어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글로벌 베리어블을 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 자체는 람다의 웜 스타트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번엔 제가 이쪽으로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호출된 이후에 빈번하게 호출이 되면은 그건 웜 스타트로 계속 갈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복된 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30분까지는 문서상에는 5분이 지나면은 콜드 스타트가 시작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테스트한 결과예요. 테스트한 결과를 보시면 30분부터 콜드 스타트가 발생하긴 합니다. 하지만 보시면 지금 80분 보이시죠? 내가 호출이 된 이후에 80분이 지났어요. 한 번도 호출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웜 스타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거든요. 그렇잖아요. 웜 스타트는 성능이 빠른데 웜 스타트를 해준다는 거는 얘가 내가 호출하고 내가 80분 동안 안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소스를 계속 살려놨다는 거잖아요. AWS가. 그럼 우리는 성능을 높일 수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베리어블로 내가 커넥션 스트링을 선언해놨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커넥션에 IO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람다 호출이 안 됐으니까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백엔드 서비스에서 얘를 커넥션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타임아웃이 걸리면서. 그래서 글로벌 베리어블로 선에서 쓰실 때는 에러 코드는 다 달라요. 커넥션 타임아웃을 했을 때 나오는 에러 코드는 뒷단에 FTP냐, DB를 쓰냐, 혹은 뭐 노시퀄을 쓰냐,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트라이 캐치를 통해서 커넥션이 살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글로벌 키워드 써가지고 전역 변수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커넥션 만들어주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람다 함수별 컨커런시를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커런시라고 하는 거는요, AWS 하나의 어카운트를 기준으로 해서 맥스 컨커런시가 있습니다. 있어요. 만약에 하나의 람다 펑션이 이 컨커런시를 다 써버리잖아요. 그럼 다른 람다 펑션들은 동작할 수 있을까요? 동작할 수가 없어요. 왜? 어느 하나의 람다 펑션이 이미 컨커런시를 다 가져가서 리소스를 점유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람다 펑션들이 빅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람다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요, 람다가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써요. 오케스트레이션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중요한 것들을 처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컨커런시를 다른 누군가가 다 소모를 해버리다면 나머지 람다들은 실행이 지연이 되게 됩니다. 비동기식 같은 경우에는 5시간 내에 실행되는 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실행이 지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람다에 대해서 I/O 패턴을 좀 파악을 하시고요. 만약에 빈번한 I/O를 발생시킬 것 같은 람다 펑션이 있다고 하면은 이 람다 펑션에 대해서는 컨커런시 캡을 제가 100으로 준 것처럼 잡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람다 펑션이 전체 어카운트에 할당된 컨커런시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걸어주셔야지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 안으로 속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뭐가 있죠? 이미 에러 액션을 통해서 뒷단에 다시 한번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연은 될지언정 실패는 하지 않는 그런 아키텍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지만 저는 왜 여기에 람다를 써야 됐을까? 그거 자체가 솔직히 의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IoT를 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람다에 대한 굉장히 큰 확신이 있었는데요. 정말 좋고 좋은 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AWS에서는요, 지금과 같이 큰 메시지 폭풍이 들어온 거를 백엔드에다가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들이 람다 외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람다는 로직을 처리하는 도구죠. 그래서 저는 Q를 고객분들한테 많이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AWS에서는요, 2가지 종류의 Q가 있죠. 많은 Q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쓰는 Q가 있다고 하면은 SQS의 스탠다드와 키네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Q를 통해서 데이터를 람다에서 Q에서 데이터를 읽어도 되는 거고요. 또는 서버들이 직접 Q에서 데이터를 가져가서 읽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Q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많은 Q가 있지만 저는 Q 2가지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SQS하고 키네시스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SQS는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하나 데이터 넣으면 컨슈머가 하나 꺼내서 쓰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관리할 필요 없어요. 이 Q에 있는 거 데이터 팝해버리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체크포인트 관리할 필요 없죠. 그리고 최대한 많이 읽더라도 하나의 컨슈머는 10개까지의 메시지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거의 리얼타임으로 동시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도구가 되겠죠. 어떤 용도로 쓰면 좋을까요? 컨트롤 시그널 제어할 때. 백엔드에 컨트롤 시그널을 제거하는 서버들이 있고 앞단에 IoT를 통해서 메시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걸 백엔드에서 처리할 때는 SQS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키네시스를 말씀드릴게요. 키네시스는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관리해 주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데이터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샤드 숫자를 늘려줘야 돼요. 약간의 불편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키네시스는 사용하는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키네시스는 앞단의 TPS가 1000 정도가 되고요. 뒷단의 TPS가 5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데이터를 읽어갈 때는요. 한 번에 여러 데이터를 읽어간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뭐 예를 들면 한 200건, 300건을 한 번에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용도에 좋을까요? 어그리게이션한 펑션들, 데이터 분석하는 펑션들이 굉장히 좋겠죠. 특히 키네시스의 장점이라 볼 수 있는 거는 SQS는 데이터가 빠져나가면 끝나버리는 데이터가 사라지는 겁니다. 키네시스는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이 읽어나갔더라도 그 데이터가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7시간, 24시간 또는 최대 7일까지 데이터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인터페이스하는
그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데이터 분석 용도로 활용하시거나 할 때 키네시스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TPS가 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한 250ms 정도 읽는 TPS가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키네시스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면서 이 읽는 레이턴시 자체를 70ms까지 줄일 수는 있습니다. 비용이 좀 들 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저는 보통 컨트롤 시그널 제어는 SQS를 많이 쓰고요. 텔레메트리에서 센싱 데이터 들어온 거를 다른 시스템에 넘겨야 된다 하면 그때는 키네시스를 가이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룰이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의 패턴이나 고객 여러분 다른 시스템의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런 키네시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이거였었습니다. 중복 처리 어떻게 하냐고. 왜냐하면 SQS도 그렇고 키네시스도 그렇고 중복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중복 처리와 관련해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oT 데이터는 그래도 중복 처리할 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IoT는 기본적으로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란 말은 무슨 말이죠? 디바이스가 한 시점에 똑같은 메시지를 두 번 보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중복이냐 아니냐를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시간 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DB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어떻게 집어넣죠? 타임스탬프 부분에다가 유니크 제약 조건을 다 걸어버린 겁니다. 그럼 에러 나오겠죠. 아니면 다이나모DB 같은 경우에는 업설트가 지원이 됩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업데이트고요. 데이터가 없으면 인설트입니다. 그런 업설트가 지원이 되는 노스콜DB나 혹은 RDB들이 있거든요. 그 RDB 이름은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어쨌든 그 DB가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업설트로 넣어도 됩니다. 센싱 데이터 2번 넣고 3번 넣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타임스탬프만 가지고는 처리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여다본 게 제가 초기에 설명드릴 때 AWS의 컨트롤 시그널이나 오프라인일 때 그런 컨트롤을 어떻게 잘하기 위한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정확하게는 디바이스 섀도우라고 하는 건데 이 디바이스 섀도우가 메타데이터로 페이로드에 넣어서 주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시는 타임스탬프, 버전, 토큰 정보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페이로드에 중복을 감시할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죠? DB에 넣을 때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데이터 적재하는 게 아니라 휘발성으로 이 데이터를 처리해야 돼요.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DB에 컨스트레인트가 걸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중복을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휘발성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때 저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휘발성으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중복이 그렇게 중요하나요? 왜냐하면 그 뒷단에도 또 데이터 적재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락 매니저 같은 것들을 넣어서 역시 중복 처리를 체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카멜 같은 경우에 아파치 카멜 같은 경우 EI 솔루션이죠. 이게 SQS의 컨슈머로 동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덴포터드 컨슈머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어찌 보면은 이 중복 처리를 해주는데요. 이때는 락 매니저로 뭘 쓰게 되냐면 일래스틱 캐시에 레디스를 쓸 수 있습니다. 레디스 캐시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래스틱 캐시를 써서 락 매니저로 쓰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넣을 때 컨스트레인트를 걸어가지고 중복 처리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래스틱 캐시를 거기다 박는다고 하더라도 얘가 락 매니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얘의 역할은 뭐죠? DB입니다. DB. DB예요. 시리얼라이저. 하지만 D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일래스틱 캐시가 락 매니징을 해준다고 하는 거는 모든 트랜잭션에 IO를 받아서 자기가 중복인지를 체크해서 리턴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DB에 데이터를 넣는 것처럼 일래스틱 캐시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래스틱 캐시가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타입에 따라서 분리가 돼야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보다 큰 타입의 레디스 클러스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일래스틱 캐시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일래스틱 캐시는 중복 처리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때는 락 매니저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그냥 다이나모DB에 넣거나 RDB에 데이터 넣는 거나 똑같습니다. 일래스틱 캐시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물론 휘발성으로만 저장할 뿐이죠. 중복 처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SQS나 키네시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할 수 있고 그걸 컨슘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Q와 컨슈머를 이용한 패턴에 대해서는요, 정말 이론적으로만 설명하고 아주 회피한 케이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레이턴시가 짧고 컨슈머가 많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레이턴시를 완전히 줄여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데이터를 조회하는 인터벌을 줄이고 컨슈머의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내가 가져와서 처리하는 레이턴시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SQS Q가 하나가 있고 컨슈머가 10개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조회하는 인터벌이 1초예요.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100ms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Q와 컨슈머의 패턴이라고 했을 때 레이턴시를 줄여주는 방법 자체는요, 인터벌을 줄여주고 컨슈머를 늘려주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SQS를 가지고 람다를 컨슈머를 하려고 딱 봤더니, 죄송합니다. 람다를 가지고 SQS를 컨슈머하려고 딱 봤더니, 혹시 콘솔 보신 적 있으세요? 컨슈머 숫자 잡아주는 거 없습니다. 잡아주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고객한테 Q 놔두고 람다로 이제 컨슈머하는 패턴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람다에서 직접 데이터를 쏘는 경우와 그 SQS를 가져다 놓고 람다가 그걸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적재하는 부분을 성능 테스트를 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나요? 에버리지 듀레이션이 룰 엔진에서 직접 쏘는 경우에 0.78초가 나왔는데 람다가 SQS 데이터를 뒤지는 경우에는 39초가 나왔거든요. 말도 안 되는 성능 차이가 보이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은 정도는 걸릴 수 있는 실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는 건데요. SQS에 제가 컨슈머의 수량을 설정할 수 있는 컨솔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도냐면은 람다가 처음에 이니셜 버스트 5를 가져다 놓고 Q의 데이터가 많으면요, 컨커런시 5까지 늘립니다. 네. 그 다음에 1분간 쉽니다. 네. 그리고 60개를 늘립니다. 1분간 쉽니다. 60개를 늘립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원래 기본적인 람다의 버스팅, 스케일 아웃 액티비티보다 훨씬 더 컨서버티브하죠. 그러니까 보수적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SQS 뒷단에 람다를 붙일 때는 굉장히 이게 보수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대신에 데이터를 잃어버리진 않아요. 네, 버스팅 때문에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캐퍼시티가 있을 때 가져와서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의미에서 레이턴시에 민감하지 않은 경우에 Q의 데이터를 넣고 그걸 람다로 그냥 가져가는 패턴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Q의 람다의 컨슈머도 가능하긴 한데요. 저는 레이턴시가 정말 민감하시다고 하면은요, 컨테이너나 혹은 EC2 가지고 Q를 컨슈머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람다는 내가 스케일 아웃을 되는 그 액티비티 자체를 내가 디파인 할 수가 없죠. 맞나요? 디파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EC2나 컨테이너는 내가 좀 이거 데이터 들어올 것 같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오토 스케일링 팔리시를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확 늘어가지고 데이터를 쭉 읽어버릴 수가 있겠죠. 이런 패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서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EC2나 컨테이너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제가 오늘 세션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답은 이거죠. 여러분들이 람다를 쓸 수도 있고 Q를 쓸 수도 있고 Q의 컨슈머로 람다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컨테이너 EC2를 쓸 수도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의 제약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가장 적절한 데이터 프로세싱 도구를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가 백엔드 시스템에 연결이 되는 그런 아키텍처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놓고 봤는데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겁니다. 저기에 있는 백엔드 시스템이 있는 이유가 뭐죠? 결국에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컨트롤 시그널을 보내면 그거 파싱해가지고 적절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게 되면 그거 적절하게 파싱해가지고 서버 모바일 디바이스에 갖다 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이거 빼버리죠. 왜냐하면 모바일 디바이스도 띵이잖아요. 맞나요? 모바일 디바이스도 띵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게 어떤 권한을 주면 되죠? 지금 저기 디바이스, 지금 모바일한테 저 디바이스에 대한 컨트롤 시그널이 들어가 있는 이 띵 섀도우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읽거나 데이터를 쓰거나 하는 권한을 줘버리면 이 모바일 디바이스가 띵 섀도우로부터 바로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을 거고요. 필요하면 거기다 데이터를 확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는 백엔드 서비스 다 사라지죠. 비용 어마어마하게 절감되죠. IoT는 비용이 거의 발생 안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보통 대부분 백엔드 시스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서버를 거쳐서 데이터를 갔던 게 지금 서버를 안 거치고 직접 가고 있잖아요. 레이턴시 당연히 좋아지죠. 맞나요? 좋아져요. 그런데 이거를 실은 쉽게 구현하기가 이게 쉽게 구현이 안 돼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가전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또는 어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 학원을 운영하는 분한테는 그 학원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디바이스가 200개, 300개가 있는 거예요. 200개, 300개가 있고 그분은 모바일 자기 휴대폰에서 이 200개, 300개를 다 관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학원에는 주인인 학원장도 있겠지만 몇몇 분들도 계시겠죠. 5, 6분 정도가 그 200개, 300개 되는 디바이스를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복잡한 형태의 권한 관리 체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결국에는 N by N으로 즉 N개의 모바일 디바이스가 M개의 가전을 화이트 구츠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쉽게 구현한 게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대부분이 백엔드의 시스템을 이렇게 서버 사이드로 가져와가지고 기능적으로만 분리해놓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서버상에서 그런 요소들을 돌렸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모바일이 직접 IoT에 붙어서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 시나리오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모바일의 액티비티를 아주 강하게 스트릭트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띵에 대해서 한번 좀 사전에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띵이라고 하죠. 이게 모바일 폰이라고 하는 띵이 있다고 했을 때 띵을 바라봤을 때 이 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 어트리뷰트들은 3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적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자, 프로덕에 대한 고유 아이디, 프로덕 스쿠, 시리얼 넘버, 로케이션 같은 정보겠죠. 한번 물건이 팔리게 되면 변경되지 않습니다. 물론 변경이 되더라도 아주 가끔 변경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동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공기청정기라고 하면은 공기청정기가 동작하고 있는 레벨이나 파워가 온이냐 오프냐 이런 요소들이 바로 동적 데이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센싱 데이터가 있습니다. 텔레메터리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건 센싱돼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WS IoT에서는 이것들을 각각의 구성 요소에 매핑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데이터를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띵에 대한 레지스트리고요. 정적 데이터를 놓고 있는 게 띵에 대한 레지스트리입니다. 두 번째는 띵의 디바이스 섀도우 또는 띵 섀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텔레메트리 데이터는 일반 토픽으로 담아가지고 그냥 받아서 저장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토픽을 쓰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매직 인제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건 설명을 안 드릴 건데요. 쉬는 시간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비용 절감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띵 입장에서는 우리는 3가지 패턴으로 해서 데이터를 적재하거나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띵 섀도우를 보게 된다면 재밌는 게 이겁니다. 결국 띵 섀도우가 진행하고자 하는 거는 개별 디바이스에 대한 컨트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띵 섀도우, 즉 디바이스를 컨트롤하기 위한 이게 지금 토픽 디자인인데요. 이 토픽 디자인 자체가 띵 이름이라고 하는 게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띵들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띵 섀도우를 위한 토픽을 다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디바이스가 300개라고 했잖아요. 그 300개를 내가 컨트롤하려면 나의 권한에 300개의 권한을 300개의 이름 리스트를 다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권한 명세에다가 300개 디바이스 이름을 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래버리니까 이게 권한 관리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그 권한을 명세하는 파일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그 파일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면 띵이 있고 토픽이 있죠. 토픽은 결국에는 리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서브스크라이브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좀 키워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펙트는 allow로 돼 있고 액션은 퍼블리시와 리시브입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는 보시면 토픽이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토픽이 보이고 그 다음에
달러 IoT의 클라이언트 아이디로 받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IoT 할 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이덴티티를 하나 주게 되는데 그게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하는 거 아이덴티티를 줍니다. 그리고 나는 이 팔리시 파일에서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그냥 한 번에 호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직접 박아주지 않더라도. 그게 바로 클라이언트 달러 IoT의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하는 저희는 팔리시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용하게 되면 그 이름을 호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디바이스가 자기 띵 섀도우에 대해 데이터를 쓰거나 읽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구현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모바일이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컨트롤하고자 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이 모바일은 뭘 해야 되죠? 이 모바일의 팔리시 파일이 하나 박힐 건데 그 팔리시 파일에 이 띵의 이름이 명세되어 있는 토픽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이 토픽 정보가 디바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200대가 될 수도 있고 300대가 될 수도 있고 1000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구현하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팔리시 베리어블을 아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이 IoT 팔리시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IoT의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띵 디바이스가 접속할 때 넣어놓은 아이덴티티 정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IP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띵에다가는 저희가 보통 인증서를 받거든요. 그리고 인증서에는 여러 어트리뷰트가 있죠. 재밌는 건 이 어트리뷰트 정보를 매개 변수화해서 팔리시 파일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또는 띵의 정적 데이터가 뭐가 있다 그랬나요? 레지스트리 말씀드렸죠. 정적 데이터라고 하면 사용자나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겠죠. 그 정적 데이터인 레지스트리 정보 역시도 매개 변수화 시켜서 내가 팔리시 파일에서 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설명드린 것보다는 지금 보시면은 이 레지스트리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IoT의 커넥션의 띵 어트리뷰트. 이 말은 뭐냐면 띵의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레지스트리 안에 여러분들이 여러 어트리뷰트를 만들었을 겁니다. 사용자 이름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ERP 번호도 있을 거고 사는 지역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어트리뷰트 값을 저기 안에다 어트리뷰트 네임을 넣어줘 버리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호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의 확장으로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떤 사용자 그룹에서 관리하는 모든 디바이스들은 특정 이름 패턴으로 시작하도록 만들 거예요. 왜냐? 이전에 보셨겠지만 띵 섀도우를 위한 토픽 디자인에 항상 띵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띵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띵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그룹 안에 있는 디바이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띵 이름을 알아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띵 이름에 제약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예요. 모바일 디바이스는 오너 그룹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를 하나 줄 거고요. 그 어트리뷰트에 이 모바일 디바이스가 관리할 수 있는 띵들에 대한 ID 값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관리할 수 있는 띵들의 이름은요, 그 GUID 값, 그 오너 그룹의 GUID 값으로 시작하고 그 뒷단에 걔의 ID 값을 들어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모바일 디바이스죠. 그리고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는 어트리뷰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지스트리에 들어가 있는 어트리뷰트가 오너 그룹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가 있는 거고, 이 오너 그룹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 밑에는 GUID 값인 식별자, 16자리의 식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디바이스가 관리하는 모든 디바이스들은 이름을 어떻게 시작시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 식별자 플러스 아이덴티티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 모바일 디바이스에 팔리시를 제공을 할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토픽명, 다시 말하면 띵 섀도우에 띵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실 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띵 레지스트리라는 걸 명시를 해주시고 그 어트리뷰트 이름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스타릭 와이드 카드를 이용해서 이게 모든 문자열을 다 수용합니다 라고 지정을 해주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N개의 모바일 디바이스가 동일한 그 오너 그룹이라고 하는 띵 레지스트리 어트리뷰트가 있고 그 어트리뷰트의 값이 같다라고 하면은 그 어트리뷰트 값으로 시작하는 모든 개별 디바이스들의 띵 섀도우, 다시 말하면 컨트롤 시그널을 관리하는 토픽들을 모두 다 액세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그룹이 바뀌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억세스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은 팔리시 파일을 한 개만 만들어 놓고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레지스트리 정보만 다르게 된다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그 팔리시를 제공을 할 때요. 컨디션 조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컨디션 조건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if els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가 접속하는 위치라든지 혹은 레지스트리에 있는 데이터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접속을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라고 하는 설정까지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뭘 봤냐면요. 디바이스 간의 인터랙션을 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없이 디바이스에 뭔가 요청을 왔을 때 스펙단의 서버가 있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이 서버가 실시간으로 응답을 해줘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키텍처를 구성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냈거든요. 이번에는 이 얘기를 해볼게요. 서버가 메시지를 디바이스에 한 방에 빡 쏴야 되는 경우, 이것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해서 제가 좀 생략하면서 가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요걸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내가 지금 배포된 디바이스에 대해서 오딧을 해야 됩니다. 또는 배포된 디바이스에 펌웨어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배포된 디바이스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야 됩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바이너리 하나를 심어가지고 디바이스에다 딱 주고 그 바이너리 실행된 결과를 리턴으로 받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 디바이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걸 관리해야 되는 시나리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이 잡이라고 하는 게 배포될 대상을 탐색합니다. 이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검색 엔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디바이스의 그 정적 데이터, 동적 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그냥 일단은 그 검색 엔진에 넣어놓고 검색 조건으로 뭐 확인을 해서 그 디바이스 리스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배포 서버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펌웨어 업데이트 작업이라고 했을 때 한 번에 모든 펌을 업데이트하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작업 대상이 100만 대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1000대씩 지속적으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식의 그러한 배포 전략들을 쓰게 되는데 그에 적절한 이제 작업 설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작업이 배포가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작업이 배포가 될 때는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바이너리 타입의 인코딩이 됐던 제이슨 타입의 인코딩이 됐던 간에 데이터가 넘어가면 디바이스가 뭘 하죠? 데이터를 파싱을 해서 이게 무슨 작업이구나, 펌웨어 같은 경우에 펌웨어 원본이 어디 있구나 파악해가지고 자기에 필요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그렇게 파싱을 해서 작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죠. 현재 나는 몇 % 정도 작업이 끝났어요. 혹은 나는 작업이 타임아웃 걸려서 끝났어요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코드 내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요. 지금 이 말씀드린 요 구성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펌웨어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을 만들다거나 했을 때 이런 패턴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AWS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모든 게 다 서버리 있습니다, 또. 그래서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이스의 동적 데이터라든지 디바이스의 정적 데이터, 그리고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냐 안 연결되어 있냐 이 모든 정보들을 플릿 인덱스라고 하는 항목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데이터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 어트리뷰츠라고 하는 건 레지스트리를 의미하는데요. 레지스트리의 스쿠가 에어 퓨리파이어 AX312고요. 그리고 어트리뷰트의 로케이션은 서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지스트리에 있는 정보 두 개를 가지고 뽑은 겁니다.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건 디바이스가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커넥티드 디바이스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적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쓰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섀도우라고 했죠. 그리고 섀도우에다 펌웨어 버전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섀도우 버전에 1.1인 섀도우 버전 섀도우의 펌웨어 버전이 1.1인 디바이스 리스트를 쭉 뽑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작업하면 될까요? 펌웨어 업데이트하면 되잖아요. 네. 이미 그 AWS IoT 코어와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에는요, 여러분들이 플릿 인덱스라는 기능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띵 섀도우나 레지스트리나 커넥티비티 정보 자체를요, 플릿 인덱스에 등록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설정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이네이블 하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펌웨어 버전을 기준으로 한 다이나믹한 그룹을 만들어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이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내가 어떤 작업을 실행시키고자 할 때 그 작업이 배포되는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설정을 진행을 한 겁니다. 어떤 설정들이 있는지 볼까요? 작업 아이디를 할당을 하겠죠? 그리고 타겟 디바이스 군을 잡을 건데 이 타겟 디바이스 군은 단일 디바이스에다가도 내가 작업을 할당할 수도 있고 또는 명시적으로 하이라키를 가지고 있는 그룹에다가도 할당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펌웨어 버전에 따라서 디바이스가 들어가거나 빠지겠죠. 이러한 다이나믹한 그룹에도 작업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작업 파일을 만드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존에 이 펌웨어 작업을 위해서 제이슨이 됐던 바이너리가 됐던 인코딩해서 인코딩한 데이터를 넘기고 디바이스가 알아서 그걸 파싱해서 작업을 실행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지금도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를 잡 도큐먼트라 해서 별도의 제이슨 파일로 만들어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 도큐먼트를 만들고요. 이 잡 도큐먼트를 만드는데 지금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작업이 어떤 작업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펌웨어 업데이트나 소프트웨어 인스톨이나 패키지 디플로이 같은 작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그 패키지나 펌웨어가 있는 원본을 숨겨야 됩니다. 원본 위치를요.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중간에 어떻게든 해서 펌웨어 버전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펌웨어 원본을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숨겨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URL, 사인드 URL 같은 것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디바이스에서는 펌웨어 업데이트라고 하면 당연하게 이 펌웨어가 우리 회사에서 만든 게 맞는지 사인을 검증하는 작업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작업 파일을 등록을 하고요. 프리사인드 URL이나 또는 내가 배포하고자 하는 코드에 대한 사이닝 작업 같은 것도 동시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유형을 이제 선택을 해주는 건데요. 스냅샷 작업과 컨티뉴어스 작업이 있습니다. 스냅샷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딧을 하거나 레포트를 뽑고 싶어요. 그러면 제이슨 도큐먼트에서 이 이름은 오딧이다. 쫙 뿌리고 그 당시에 붙어있는 디바이스한테만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어요. 한 번만 하고 끝나겠죠. 근데 펌웨어 업데이트는 어떨까요? 1.1 미만의 펌웨어 버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조건 업데이트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그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컨티뉴어스 작업으로 설정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건이 예를 들어 팔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1년 됐는데 1년이 지나서 누군가가 그 물건을 켰어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AWS IoT에 붙을 거고 자기 펌웨어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겠죠. 근데 1.1 버전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디바이스는 자연스럽게 아까 말한 다이나믹 그룹 안에 할당이 되게 되고요. 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펌웨어 업데이트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정말 편하겠죠? 이런 요소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작업을 배포할 때요. 1000개씩 쭉 배포할 것이냐 또는 20개였다가 40개였다가 80개였다가 160개였다가 하는 익스포넨셜하게 배포할 것이냐는 작업 룰아웃 설정 같은 걸 제공도 하거든요. 아마 펌웨어를 만들어서 배포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서버 사이드에 그걸 설정을 해주게 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는 거기에 맞춰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오버트 설정이나 타임아웃 설정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디바이스가 동작을 해야 될 때입니다. 디바이스는 저는 작업을 만들고 작업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을 만드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이 작업이 배포가 되면 디바이스 레벨에서 나는 이 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로직이 필요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로직을 첫 번째, 나한테 할당된 작업을 파악하는 것과 두 번째, 작업을 파악했으면 뭘 봐야 되나요? 아까 제가 도큐먼트, 잡 도큐먼트를 해서 제이슨이 있어서 그걸 파싱해서 내가 작업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그 도큐먼트를 받아내는 과정. 이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저희는 지금 보시면 특별한 토픽이 있는데요. 잡스 밑에 notify 또는 잡스 밑에 notify next라는 토픽이 있습니다. 디바이스가 이 토픽을 리스닝을 하고 있잖아요. subscribe 걸고 있으면은 새로운 작업이 할당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죠? 그런데 내가 디바이스가 꺼져 있었어요. 부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못 받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 잡스 밑에 보면 get이라고 하는 토픽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토큰 아이디, 아이덴티티 토큰을 하나 박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식별 정보를 하나 박아가지고 get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잡스 밑에 accepted나 rejected라는 여기에 너한테 할당된 이 작업 리스트 자체가 퍼블리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요
이 토픽만 리스닝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나한테 할당된 작업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심플하죠? 그런데 왜 토큰을 박아서 넣었을까요? HTTP로 리퀘스트 리스판스 받는 경우에는 내가 던진 거에 대해서 하나의 세션으로서 세션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MQTT 펍섭 같은 경우에는 퍼블리시와 서브스크라이브가 토큰으로 이렇게 요청한 사람이 퍼블리시한 거에 대해서 리턴 받았다는 정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토큰 값을 넣어서 요청을 했을 때 리스판스 주는 입장에서 토큰 값을 넣어서 리스판스를 주게 되면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게 토큰 값을 보고 내가 보낸 토큰 값하고 일치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요청한 내용이라는 걸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큰을 넣는 거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를 통해서 뭘 서브스크라이브 하냐? 잡 아이디 리스트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디바이스가 꺼졌다 켜졌을지라도 나한테 할당되어 있는 디바이스 리스트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되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또 다른 로직이 돌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잡스 밑에 보면은 그 작업 아이디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get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역시 이전과 동일하게 클라이언트 토큰 값을 넣어서 이 get에다가 요청을 하는데 이때 뭘 같이 넣냐면 컬럼 중에서 include job document라고 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true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토픽에다가 get를 퍼블리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버가 이걸 받고 그 정보를 클라이언트가 서브스크라이브하고 있는 accepted나 rejected라고 하는 이 토픽에다가 퍼블리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정보에서 뭘 가져올 수 있죠? 바로 job document, 즉 내가 실행해야 될 작업 자체와 그리고 전역적으로 이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잡 스테이터스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당연히 잡 파싱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잡 익스큐션 하는 겁니다. 제가 펍섭을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은 API, 펑션으로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윗단에 작업 리스트 알람, 조회, 상세 내역 조회,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함수명입니다. 그래서 함수로 내가 펍섭이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은 함수로 직접 호출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디바이스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 자체를 서버 사이드에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잡스 밑에, 잡 아이디 밑에 업데이트라고 하는 토픽이 있고요. 이 업데이트라는 토픽에다가 어떤 정보를 보낸다?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스테이터스 정보와 스테이터스 디테일, 예를 들면 in progress인데 50%입니다. in progress인데 70%입니다. 하는 정보들을 담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내가 배포시켜 놓은 작업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구나,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정보를 저희 콘솔로도 아실 수가 있고요. 또는 API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작업이 진행되면서 그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작업 자체가 어버트 되거나 그 중앙에서 이거 펌웨어 배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전체 작업 취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업데이트는 내가 작업의 스테이터스를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거고요. 그때는 이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제가 작업에 대한 상세 도큐먼트를 가져올 때 어디에다가 get을 했나요? 잡 아이디 밑에 get에다가 제가 퍼블리시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동일하게 퍼블리시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난 뭐만 가져오면 되나요? 잡 도큐먼트는 전혀 필요하지 않고 바로 그 스테이터스만 가져오면 되죠. 캔슬됐다, 캔슬되지 않았다, 어버트 됐다, 어버트 되지 않았다. 이 정보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잡 도큐먼트, include 잡 도큐먼트 필드를 펄스로 바꿔주시고 요청을 한 다음에 이 리턴을 받은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서브스크라이브하고 있는 토픽으로 들어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역적으로 이 작업이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백 대, 수만 대 혹은 100만 대 이상의 디바이스에 작업을 배포한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안정적으로 현재 스테이터스를 보면서 작업을 배포할 수 있는 로직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다만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한다는 걸 좀 상세하게 알려드린 이유는요. 그 자체가 저희의 레포팅 해주는 요소와 직접적인 연관을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요건만 잘 지켜주신다고 하면은 손쉽게 여러분들은 수백만 대의 디바이스의 작업을 실행시키게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버트 됐다고 하면은 실행 취소해도 되겠죠? 제가 10분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AWS 서비스 자체는요,
IoT와 관련돼서 한 11가지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데이터의 분석부터 시작해서 엣지에 있는 디바이스에 관련된 것들, 보안에 관련된 것까지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직접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거에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외에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